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입니다. 지은이 정혜신, 출판사 해냄. 1장. 왜 우리는 아픈가? 단전 단수가 되면 최소한의 품위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산소 공급이 끊기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 요소다. 맑은 공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온 산소는 혈액 속 적혈구에 실려서 온몸으로 운반된다. 적혈구는 폐로 들어온 산소를 이고 지고 택배 배달원처럼 먼 길을 떠난다. 몸의 말단 조직까지 일일이 찾아가 산소를 배달한다. 적혈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고맙고 성실한 산소 배달원이다. 적혈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의 생명도 끝난다.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있다.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다. 이 공급이 끊기면 심리적 생명도 서서히 꺼져간다. 사람은 옳기도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늘 옳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는 말은 그런 현실적 수준의 잘잘못이 아닌 더 근원적 차원에서의 명제다. 무슨 말인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 A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 밤거리를 배회하며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그럴 때 친구들에게 흔히 이런 소리를 듣는다. 거리에서 웬 청승이냐? 집에 들어가. 맑은 공기가 절실한 순간에 매연으로 꽉 찬 지하주차장에 갇히는 느낌일 것이다. 이럴 때 A에게 산소 공급이란 집에 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이 시간에 네가 집 밖을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해다. 네가 이상한 애라서 달밤에 체조하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무조건적 믿음과 지지다. 그 말은 A를 절대적으로 안심하게 해준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사람은 그 다음 발길을 어디로 옮길지 생각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 안심해야 그 다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네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는 말의 본뜻이다. 그것은 확실한 내 편 인증이다. 이것이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이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옳다라고 지지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심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른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니다. 그건 사람을 어리석고 표피적인 존재로만 상정하는 틀에 박힌 생각인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오만한 시선이다.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내포한 정서와 전제를 더 근원적인 메시지로 파악하고 받아들인다. 너는 옳다고 해주면 A는 지금 집 밖을 배회하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 안심하게 된다. 산소가 희박한 순간에 고농축 산소를 들이켜는 것이다.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정서적인 존재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네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17살 A도 생각한다. 이 추운 날 나는 왜 거리에서 이러고 있었을까? 집을 뛰쳐나왔을 때는 나올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자기도 자기를 다시 추궁하고 있었을 것이다. 네가 옳다는 타인의 확인이 필요한 건 이렇게 자기 자신도 전적으로 자기 편이 돼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A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건 조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해서다. 부모님이 그랬으면 당연히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A는 그 밤의 분노와 억울함에서 순간적으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배회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말은 A를 계속 집 밖으로 나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비정상이라서가 아니구나. 안도하게 해서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쉽게 결정하게 한다. 10중 8구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A가 밤거리를 배회하는 것은 춥지 않아서도 걷기 위해서도 아니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정돈되는 순간 그 행동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 그 행동은 혼란한 마음의 2차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웬 청승이냐, 달밤에 체조하냐 라는 식의 반응은 아침 이슬의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일이다.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저절로 사라진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2장 심리적 CPR.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 심폐소생술은 심장 외 다른 장기들은 제쳐놓고 오로지 심장과 호흡에만 집중하는 응급처치다. 심장 기능만 돌아오면 몸의 다른 모든 기능은 알아서 연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심리적 CPR도 마찬가지다. 심리적 CPR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 심장 압박을 할 때는 두꺼운 옷을 젖히고 옷에 붙은 액세서리도 다 떼고 정확하게 가슴의 중앙 바로 그 위 맨살에 두 손을 올려놓는다. 심리적 CPR도 나처럼 보이지만 나가 아닌 많은 것들을 젖히고 나라는 존재 바로 그 위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가 나라는 존재 자체인가? 남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가 이러는 건 사치스러운 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때는 내 생각이 옳은가? 아니면 내 감정이 옳은가? 감정이 항상 옳다.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 위치한 곳은 내 감정, 내 느낌이므로 나의 안녕에 대한 판단은 거기에 준해서 할 때 정확하다. 심리적 CPR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도 감정에 따라야 마땅하다. 누군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는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충조, 평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 충조 평판은 고통에 빠진 사람의 상황에서 고통은 제거하고 상황만 인식할 때 나오는 말이다.
고통 속 상황에서 고통을 제거하면 그 상황에 대한 팩트 대부분이 유실된다. 그건 이미 팩트가 아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 도움이 될 리 없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확신하며 기어이 던지는 말은 비수일 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일상의 언어 대부분은 충조 평판이다. 그런 생각은 잊어.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충고와 조언. 그럴수록 네가 더 열심히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충고와 조언.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봐. 충고와 조언. 그건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한 말일 거야. 평가와 판단.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평가와 판단.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야. 별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아니? 충고, 조언, 평가와 판단. 작은 고민부터 시작해 곧 죽을 듯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부모나 교사들, 때로 상담가들도 충조 평판을 날린다. 친구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도 책을 읽어봐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도 고통 속에 있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충조 평판의 잣대를 들이밀며 다그친다. 내가 너에게, 나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충조 평판을 빼면 달리 할 말이 없어서다. 충조 평판이 도움이 될 거라 믿어서라기보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일 때가 더 많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의 언어는 거기서 벼랑처럼 끊어진다. 길을 잃는다. 그 이상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 노는이 장독 깬다고 충조 평판이라도 날려보려는 것이다. 그러니 끼니처럼 찾아오는 일상의 갈등과 상처가 치유될 리 만무하다. 덧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건이 풀리지 않을 때 현장을 다시 찾는 수사관처럼 내 언어가 끊어진 벼랑으로 돌아가 보자. 현장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해줄 말이 별로 필요치 않다. 그때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다. 그의 존재, 그의 고통에 눈을 포개고 그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물어줘야 한다.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야 한다. 사실 지금 그의 상태를 내가 잘 모르지 않는가?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한다면 그에게 물어볼 말이 자연히 떠오른다. 지금 네 마음이 어떤 거니? 네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니? 만약 그의 대답이 없어도 그가 대답을 피하거나 못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존재에 주목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존재를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결정적 요인이다. 말이 아니라 내 고통을 공감하는 존재가 치유의 핵심이다.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사람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채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3장 공감. 빠르고 정확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 공감과 관련해 일종의 클리셰가 있다. 공감은 누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토달지 않고
한결같이 끄덕이며 긍정해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전혀 잘못 짚었다. 그건 공감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지친다. 참다 인내심을 잃고 폭발하거나 폭발하지 않더라도 지치고 짜증이 나서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게 된다. 일방적으로 쏟아낸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찜찜한 마음이 생긴다. 너무 내 얘기만 길게 늘어놓은 건 아닌가? 내 말만 너무 많이 한 건 아닌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쾌하지 않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 내가 더 공감하면 관계가 나아지려나? 내가 그의 처지와 고통을 제대로 공감해주지 못해서 그가 내게 그러는 건 아닐까? 나라도 참아줘야지 하며 눈을 질끈 감고 버티는 일엔 한계가 있다. 사람은 극단적인 감정 노동에도 지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낙지 같은 존재가 되려다 그 전에 자신이 먼저 쓰러지는 소가 된다. 공감은 상대를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깊은 감정도 함께 자극되는 일이다. 상대에게 공감하다가 예기치 않게 지난 시절의 내 상처를 마주하는 기회를 만나는 과정이다. 이렇듯 상대에게 공감하는 도중에 내 존재의 한 조각이 자극받으면 상대에게 공감하는 일보다 내 상처에 먼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따스하게 물어줘야 한다. 언제나 나를 놓쳐선 안 된다. 언제나 내가 먼저다. 그게 공감의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다. 공감하는 일은 응급실 당직 의사처럼 상대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의무가 되면 결국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진다. 너를 공감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공감하는 일이다. 대개는 여기서 걸려 넘어져 공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 구하는 일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한다. 상대에게 더 집중하려고 자기 감정은 누르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공감은 내 등골을 빼가며 누군가를 부축하는 일이 아니다. 그 방식으론 상대를 끝까지 부축해낼 수 없다. 둘 다 늪에 빠진다. 공감은 너를 공감하기 위해 나를 소홀히 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건 자신까지 무겁고 복잡해지다가 마침내 둘 다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너를 공감하다 보면 내 상처가 드러나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도 공감받고 나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공감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특별한 선물이다.